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4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쓰인 어떤 개인적인 메모 묶음입니다. 네, 날짜가 다 적혀 있는 걸 보면 거의 매일의 성찰을 기록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기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부와 행복, 또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꾸밈 없는 기록들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핵심 철학, 그러니까 저작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통하는 원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원칙이요? 네. 그리고 그 원칙들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지혜는 무엇일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메모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주제가 바로 행복이에요. 네, 행복.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첫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TV와 집, 거실에 온갖 값비싼 게임이 있더라도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는 형제들 사이에 행복은 없다. 아, 그 문장 하나가 이 메모 전체의 방향을 다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어찌 보면 좀 진부한 명제를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한진그룹 일가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비행기에서 보였던 행동이라던가 지방 공사 중에 있었던 갈등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걸 가졌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현대가의 형제의 난이나 사우디 왕가 얘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경험도 나와요. 부산 코모도 호텔에 머물 만큼 부유했던 작은 이모부께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신 사례를 들면서 결국 돈이 건강이나 진정한 평온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유산은 형제를 다투게 하고 무산, 즉 재산이 없는 것은 형제를 서로 돕게 한다. 아, 그거요. 보통은 없으면 더 싸울 것 같은데 이 메모는 상식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특이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무슨 물리법칙 같은 이름인데, 물리법칙이요? 예, 물리적 행복 총량 평균 등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행복 총량 보존의 법칙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돈 많아도 소용없다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좀 더 깊어요. 이건 행복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제로섬 게임? 네. 지금 아주 비싼 차를 사서 느끼는 그 엄청난 기쁨은요. 사실 미래의 평온함이나 소소한 즐거움을 대출받아서 쓰는 거라는 거죠. 아, 대출이요? 그렇죠. 결국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빚처럼 나중엔 그 차를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 긁힐까 봐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엔 그 차에 무감각해지는 걸로 평균값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와.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아, 조삼모사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현실적인 비유네요. 지금 느끼는 강렬한 쾌락이 결국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잡은 빚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 속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도 보여요. 대준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면서 기대 수준이 낮은 사람은 라면 스프 하나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독일 거지성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버려진 유기농 음식을 주워 먹고 도서관에서 지내면서도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메모의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걱정과 그것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갈등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의 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소유려고 발버둥 칠까요? 이 메모의 저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욕망과 분노라는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네. 욕망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구절이 나오죠. 맞아요. 욕망을 일종의 마약에 비유하더라고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파괴하는 힘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인물들도 결국 거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바로 욕망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뿌옇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릿속은 온통 분노라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은 안 들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질보오늘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분노라는 강력한 감정 하나가 다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죠. 10월 25일의 기록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미디어와의 접촉이 어떻게 분노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뉴스를 보고 정치나 이념에 과몰입해서 화를 내거나 댓글로 싸우는 행동들, 만약 애초에 그 뉴스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잖아요. 맞아요. 접촉, 생각, 결심, 행위로 이어지는 마음의 작동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메모는 아주 단순한 단어, 절제를 제시해요. 특히 화가 나려고 할 때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살피라 라는 조언이 핵심적이에요. 그 부분이요.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화가 나는 거랑 욕심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죠. 만약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네. 왜 화가 날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나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런 욕심. 네. 만약 그런 욕심이 애초에 없다면 누가 나를 무시하든 말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분노도 함께 사라진다는 아주 자기 성찰적인 해법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메모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다. 이 문구가 정말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문장이 이 메모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불공평한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 오히려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메모의 저자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로 봐야 해요. 통제권이요? 네.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전쟁, 정치 같은 외부 세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메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괴롭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평화롭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살피고 다루는 것이고요. 바로 그거죠. 통제권의 문제로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하나요? 그냥 마음만 다스리라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며 행동, 마음가짐, 언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요. 네네. 행동면에서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선호도를 따라주기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같은 것들 있죠.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내 고집과 욕망을 꺾는 훈련인 셈이에요. 흔들리지 말기. 이건 정말 어려운 경지 같은데 또 피해의식 대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매 순간 이기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들이죠. 네. 언어에 대한 지침도 아주 명확해요. 어떤 경우에도 거친 말을 하지 않기. 그리고 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경청하기. 결국 자신을 다룬다는 건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여기서 갑자기 소프트웨어 개발 비유가 나와서 좀 재미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라.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게. 그러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설계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게요. 이건 플랫폼이나 환경에 종속되지 말고 보다 본질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혀요. 아하,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 자체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앱 생태계, 즉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애플처럼요. 결국 이것도 자신의 껍데기나 외부 환경 같은 하드웨어가 아닌 내면의 논리와 원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설계하고 다루는 일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결국 나를 다루는 것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직결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 메모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역설부터 관계의 지혜까지 모든 게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관찰이 매우 솔직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장남인 형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기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 전체의 재정 계획까지 고심하는 그 형님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그 모든 걸 남의 일처럼 신경 쓰지 못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성찰하죠. 네, 그런 자기 고백이 메모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문장이 나와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는 것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모범이고 교육이다. 아, 가족 관계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유산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아주 날카로워요.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친절한 경향이 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 저 그 구절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하하, 그러셨어요? 네. 누군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일 수 있다는 걸 알면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해석에서 비롯되니까요. 이어서 관계의 기본으로 경청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고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죠. 보통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할 말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완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었어요. 결국 이것도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것과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내 안에 주정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다스려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자기 수양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귀결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메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행복, 욕망, 관계처럼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느낌이에요. 어떤 결론이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 세계를 바꾸거나 무언가를 더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단순함의 가치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메모 마지막 부분에 인상적인 예시가 나오잖아요. LG 회장이 은퇴 후에 정원사가 되고 부시 대통령이 그림 그리기를 배운 것처럼 아, 네네. 세상의 정점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결국 행복을 아주 소박하고 본질적인 곳에서 찾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어쩌면 이 메모의 저자는 그 길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발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나의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심지어 내 생각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말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바로 오늘부터 당장 걱정하기를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